하나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구속된 뒤에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우 전 수석,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재명 차장. 예. 아마도 꽃다발 너무 커서 본인도 당황한 게 아닌가 싶던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지지자가 굉장히 큰 꽃다발을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안기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멋쩍은 웃음을 좀 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아직 이제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나왔지만 항소심들이 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석방 소식을 들으시면서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간 참 빠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피의자들 중 피고인들 중에 좀 늦게 구속된 편이에요. 네. 처음에 영장도 기각됐고 뭐 기소 자체 수사 시작도 좀 늦었지만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6개월이. 지났다는 거고 오늘 새벽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기한 연장을 2차를 안 해준 거예요. 네. 예전에 작년 7월 달에 한번 1차 연장해줬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새로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이 법원에 쳐서 영장을 내줄 수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또 연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죠. 2차 연장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야 무죄추정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건데 이제 네. 아직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만약에 이제 최종 무죄라든지 집행유예 받지 않고 최종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소 소식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그렇게 안 맞으면 그렇게 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전에 근데 이제 쭉 사는 거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거하고 그 후자가 더 힘들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럼.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소를 두고 여야가 반응이 좀 온도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이요. 이러다가 곧 박 전 대통령도 만기 출소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재판이 여러 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개입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선 변호인도 더 이상 항소를 안 해서 검찰도 항소를 안 하고, 그래서 확정 판결이 2년이 남겨 있거든요. 그 2년 남겨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석방은 될 수 없고요. 2년을 더 채워서 석방을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장 석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지원 의원 표현 중에서 법꾸라제라는 표현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건간 저는 의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무슨 술을 쓴 것도 아니고 만기 출소인데. 아니 만기 석방. 확정 만기 형이 만기는 아니고 물론. 영장 기한이 만료돼서 1차 연장해주고 법원에서 2차 연장 안 해줘서 나온 건데 우병수가 내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굉장히 논란이 될 당시에 별명이 법꾸라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했던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군요. 하나 더 질문을 할까 했는데, 자, 어쨌든 우 전 수석의 재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자, 참고인 신문으로 나왔는데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궁금했어요. 네.
일단 검찰에서 제일 놀랐습니다. 네. 네, 왜냐면요. 이 공개 소환 여부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주요 사건인가,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층부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피의자라 할지라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숙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참고인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신분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입니다. 그것도 이 한국당이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그렇죠. 참고인일 뿐입니다. 참고인은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고인이 나와서 포토라인을 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검찰에 네. 내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응하겠다. 아하.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전 잠깐 해봤어요. 앞서 얘기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얼굴을 공개로 드러내면서 내부 고발자다라고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김태우 수사관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잠깐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또 어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과 대하면서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공익을 위한 고발이다. 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신뢰도를 더 높이고 싶다. 이런 뜻도 잠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포토라인에선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 단순히 심정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폭로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다 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번 언론에 사실 보도를 됐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원이니까 첩보를 하니까 이제 여러 첩보를 수집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중에서 검찰 간부에 대한 금품 수수 관련 첩보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특감반장한테. 네. 아, 특감반장, 그래? 당연히 써봐. 이거 공직자니까 이거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써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 검찰 간부랑 고등학교 동기의 연수원 동기랍니다. 아하. 그럼 개인적으로 거기다 검찰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친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 검찰 간부를 전화해서 야, 너 무슨 사업가랑 뭐 있다는데 너 그거 맞아? 그랬더니 그 경찰부가 무슨 소리냐? 나 그 사람 안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인간 특감반장 그 얘기를 듣고 야, 박형철 비서관이 그 사람하고 통화해봤는데 검찰 앞에서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래 신경 꺼 하고 어허. 킬시켰다는 거죠. 네. 그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야말로 공무상 기밀이고 첩보인데 네. 이걸 조사를 다 해봐서 네. 뭐가 딱 나왔을 때 기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을 밝혀야지 당사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너 맞냐? 아닌데? 아니라는데? 해서 킬시키는 게 맞냐? 아하. 이거야말로 공무상 비밀이 외부로 누설된 거 아니냐라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원 차장, 이 사실 감찰 업무, 이렇게 첩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기본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첩보가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아직 정보 단계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런 게 맞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첩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장이 이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 그렇죠. 예. 전 수사관,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 폭로하면서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측근과 관련된, 그러니까 현 정부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첩보를 올리면 다 묵살돼 버린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지 못하냐, 폭로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네, 저는 온로비 사건에 대해서 조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대중 정부 2년 차 딱 이 정도 시기, 겨울 때부터 네. 이때 온로비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부인 등이 어울려 다니면서 어떤 신동아 회장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네. 옷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법무비서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검찰총장에게 문건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별검사까지 도입된 것이 바로 온로비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보면은 박형철 비슷한 비서관의 경우다. 사안, 예. 이것도 그렇다면은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사건, 온로비 사건을 비유해서 무엇이 다른 상황인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첩보 유출 의혹. 이 내용은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이미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영에 출석했던 조국 민정수석은요,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대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대답까지 했었던 일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감찰하실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감찰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잘못 검찰 고발까지 제가 보기에는 해줘야 돼요. 제가 제 책임하에서 하겠습니다. 예, 반부패 비서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인 그 잘못을 확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주장하는 이 박형철 비서관도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걸 떠나서 일단 직무 윤리상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 박형철이라면 네. 정말 친한 친구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 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업무 처리 방식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조국 수석도 예. 그날 운영이 이제 조국 수석의 발언들을 보세요. 웬만한 것을 전부 다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항수 의원은 저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단정을 안 했지만 감찰을 해보겠다고 얘기한 건 원론적으로 본인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제 조국 수석의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저 이제 감찰해보겠습니다. 제 책임을 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이제 완화된 대담이 나왔다는 건 조국 수석 자체도 스스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저는 생각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직무 윤리상으로도 그렇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 첩보고 이게 이 사람이 누군가와 어떤 유착에 대해 있고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건 그 사실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대상자에게 외부로 유출했다고 하면 이거는 공무상 비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자기 들고 있는 사건 지금 피의자 내사해가지고 딱 진정 들어왔는데 피의자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우리 뭐 들어왔던데 이거 잘 좀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그러면서 법적 다툼도 본격화되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어제였죠. 석동현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태우 수사관은 그럼 혼자 온 겁니까? 변호인 없이?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로 변호사가 이제 선임계를 내긴 했는데요. 어제 석동현 변호사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 몸담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에 몸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정치적으로 좀 오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맞지 않는 게 본인이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임하게 맞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동창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습니다. 네. 이동창 변호사도 약간 보수 법조 단체로 좀 분류되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소속돼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 참고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의하면 참고인 조사 끝나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다 불러다 조사하는 건가요? 일단은 조국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은 일단은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피고발인입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텐데 아마 조국 수석하고 피고발인인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실장 조사하기 전에 아마 이인걸 전 특감반장하고요. 박형철 부패비서관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래서부터 쫙 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하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부터 아마 조사를 할 거고 아마 제 느낌에는 둘 중에 한 사람, 추천 두 사람까지는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은 현재까지는 피고발인이지 아직까지 좀 피의자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선 두 사람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부패비서관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다거나 뭔가 그것이 있으면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도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민간 사찰, 과도한 공무원 감찰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죠. 김태우 수사관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증언을 했죠.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여자가 있다든가 뭐 부하 직원과의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든가 치사한 방법으로 그런 사생활까지 다 탈탈 털어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 특감반장이 별관에서 그 청와대 그 경내까지 그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 결과 저희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죠. 민정수석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데 모를 리가 없겠죠.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세간의 시선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로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조수진 부장 아까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검찰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직접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부르더라도 검찰청으로 부를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부를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요. 예우 차원인가요, 그런 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전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오는 것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원지검의 수사도 보조로 맞춰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번 달 내에 김태우 수사관의 사건은 정리가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런 아까 그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다크호스다. 뜨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저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네. 그런 건 좀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네.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 모여서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거꾸로 지금 고양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수진 부장이 얘기한 여권의 다크호스로 지금 조 수석이 떠오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 수석이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이런 부분, 조 부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또 반대로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인사들을 아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잘 방어를 했다.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이나 다른 진영에서는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수석이 나중에 총선에서 본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에 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민정수석 끝나면 본인은 학교로 돌아가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당이나 아니면 총선에서 그냥 이렇게 호출이 되는, 그러니까 뭐 여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산, 본인 이제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부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일단 그다음에 여권층이나 아니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싫든 좋든 정치권에 발을 드러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톱10 패널들 중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국 수석은 어때요? 향후에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말씀드리자면 내년 이맘때 저도 뭐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조국 수석 그러면서 뭐 할지 예측을 항상 해주시니까 어떨 것 조국 같아요? 수석이요? 네. 저는 내년 개인적인 제 정황 내년 부산 저기 나오는 것처럼 총선 출마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총선은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수석은 임기를 좀 굉장히 오래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나온다고 하면 무슨 문제에서 경질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쯤에 그럼 경질된 사람을 부산에 저 꽃가마 태워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경질한 사람을 총선에 투입한다? 이건 사실 또 모양새도 안 맞거든요. 근데 뭐 나중은 모를까 내년 저는 총선 출마 부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태현 변호사 말은 묘하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중독되면요. 이거 계속 붙어있는 것 같아요. 다만 부산이 꼽가마가 아니죠. 부산은 굉장히 험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지금 영남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 여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략할 때 영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당시에는 문재인 현 대통령, 문성근 배우 등이 이제 부산 출마하면서 교두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조국 수석 얼마든지 지금 굉장히 여권의 히든 카드로서 언제든 출마 나올 예측이 지금 둘이 다릅니다. 조수진 부장. 저는 여권의 다크호스로 등장을 했느냐.
바로 국회 운영의 장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잘했다기보다 정말 한국당은 멀었다. 너무 못했다. 이 점이 조국 수석을 빛나게 해준 거다. 네. 왜냐하면 이 자리의 운영 위에는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박상도 굉장히 위원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베트남에 갔다가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안 갔으면 모를까. 네. 그리고 또 여성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민주화 운동 참여 경력을 알겠습니다. 내세워서 구속 전력이 있다. 네.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이런 한국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패널께서는 다낭 갔다 와갖고 피곤해서 운영위가 좀 질문이 부스스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8번째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9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